직접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요? 여태까지 어떻게 시작하면, 자, 오늘도, 자, 제이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살려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이콥님 모시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좋네요. 리드 어게인. 네, 오늘도 제이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이콥입니다. 훨씬 자연스럽다. 네, 저예요. 네. 저고. 네. 오늘도 책 이야기를 오늘 어떤 책으로 할까? 이제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아니요. 두 가지의 줄기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걸로 오늘 하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읽으면 부자 되는 책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맞아요. 아니 오자마자 저한테 경제적 그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딱 그 얘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Y가 없어요. 방금 제 쇼츠 보셨구나.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금 제가 쇼츠에 Y가 보통 없다. 그 얘기 제가 했거든요. 그래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오늘. 그 얘기 왜 하셨어요? 그럼 Y가 없다. 진짜 제가 Y가 없어요. 골든서클 얘기하셨잖아요. 와. 그 골든서클에서 제일 중요한 건 Y다. Y가 없는데 하우하고 왓을 얘기해봐야 뭐하냐. 맞아요. 네. 별거 다 기억해. 네. 그런데 그러네요. 그 Y를 왜 못 찾느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저녁 9시에 만세. 강의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읽으면 부자 되는 책 제가 3권을 가져왔는데요. 네. 당연히 뭐 마음의 부자 이런 거 아니고. 그거는 감독님이 추구하는 거고. 그건 너무 중요해. 그것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는 경제적 부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만들기 위함이다. 뭐 우리가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뭘 해도 돈이 들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걸 무시하고 살려면은 이제 종교계로 귀의를 하던가, 그렇죠? 산속에 계시던가 뭐 이런 거죠. 산속에서도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시주 받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기부로 먹고 사시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돈을 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은 그렇게 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돈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공감하세요. 그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제가 알바도 했고 대학교 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걸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건 제가 참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은 지난번 SS 시작하세요에 이어 네네네 경제적 부의 마인드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도 더덕님의 그거를 위해서 시작하세요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아름답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테라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몰모트. 아주 좋아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 당연히 돈, 부자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거기를 가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목 보면 이제 돈의 속성, 돈의 그릇, 부자들의 서재. 이렇게 3권을 가져왔고요. 저 생각보다 많이 할지도 몰라요. 모르실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저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제이콥님의 주특기는 동기부여예요. 그치. 동기가 안 부여된 거지, 내가. 그래서 요 방송 전에 바로 얘기했지만 책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포인트예요. 이 느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네. 시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니시에이터로서. 네. 그러면 이 3권을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첫 번째 이제 돈의 속성이죠. 얘는 이제 사장님들의 사장님, 사장님들의 선생님 이렇게 불리고 계신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베스트셀러이고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셨다고 저는 할까? 읽었어요. 네, 이 책은 많이들 아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업 잘해서 부자 되라고 알려주시는 강의가 담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강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많이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영상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사장님들의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 마인드부터 기술까지 다 알려주고 계신 분의 책.
그분이 쓰신 돈에 관련된 베스트셀러라서 가져왔고요. 다음 책은 돈의 그릇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두 권은 이제 비교적 신간들인데 아마 둘 다 나온 지가 아마 2달이 안 됐을 거예요. 네, 따끈따끈한 아마 다들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이 책은 돈의 그릇이란 책인데 이 책이 딱 책을 읽고 부자 되는 법에 부합하는 책이라고 딱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김세혜 작가님이란 분인데 네, 김세혜 작가님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한동안 덕질해가지고 덕질하실 것 같아요. 네. 덕질하실 것 같아. 네. 김세혜 작가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그 북튜버라고 하는 그런 분의 1세대 네, 1번 오브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최초 북튜버인 분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보셨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마인드를 바꿈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본인이 이제 마인드를 본인의 생활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중에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셨고 그 책들을 통해서 마인드를 바꿔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 부자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없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2017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봤거든요. 그때 제가 이분을 봤을 때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라는 게 엄청 느껴졌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요즘에 작가님을 보면은 뭔가 되게 멋있는 분, 아우라가 좀 달라진 느낌. 네, 점점 계속해서 그게 있으신 거죠, 성장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돈이 없는 분에서 마인드를 바꿔 돈이 많아졌고 멋있는 분으로 이렇게 해나가셨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마지막 3번째 책은 네, 부자들의 서재. 이 작가분은 이제 강현주 작가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SNS에 리치파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인스타그램 12.9만 인플루언서시고요. 이분 역시 책을 읽고 부자 되는 법에 굉장히 부합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제 인친이세요. 네, 저랑 제법 친한데 왜 그러냐면 제가 2022년 7월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잖아요. 네. 이분이 그해 9월쯤에 아마 저보다 2달 늦게 시작하셨나 이래요. 그래갖고 초창기에 둘 다 책 얘기하고 뭐 이런 분이니까 당연히 금방 빠르게 친해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성장해 나가시는지를 제가 다 봤는데 처음 봤을 때 이분이 아직 군인, 그러니까 장교 출신이세요. 군 장교 출신이고 왜 장교냐? 왜 그곳을 갔냐? 돈 때문에.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 중에 학군단으로 가서 그 코스를 밟으신.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그 안정 오브 안정의 그 안정의 끝을 찾아가셨다가 거기에서 5년여의 새벽 독서 마인드를 바꾸고 공부를 시작하고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군인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집도 사고. 그래서 현재 이제 저랑 알게 된 지도 벌써 3년 돼 가는데 이분이 현재 이제 연매출로 따지면 연 수익으로 따지면 억대의 수익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또 변화를 제가 지켜본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멋진 분 17년부터 제가 지켜보신 분 3년 전부터 지켜본 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야기하는 돈과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밤새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걱정이 되는 게 오늘 평소보다 좀 내용이 길 것 같은데 좀 빠르게 가야겠는데 꽉 채워보죠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BPS를 높여보죠. 네. 일단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인트로를 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부자들한테 이런 인터뷰하는 거 그런 뭐 쇼츠 영상 많은데 제로부터 시작하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알 거는 같아요. 지금 파산해서 갑자기 뭐 다 잃었어, 재산 다 잃었어라던가 아니면 이 상태로 뭐 몇 살로 돌아가시면 뭐부터 하실래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하시겠냐?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부자가 된 그 방법을 그대로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 맞는 내가 뭐 지금이라면 뭐부터 할 것 같아. 본인이 자유성가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현재 시대 상황에 맞춰서 지금이라면 이거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를 했을 때 이분들이 나 그럼 절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 분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제로 돼도 나 다시 여기 올 수 있어. 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해온 방법 가지고 기술 가지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가 본 건 뭐냐면 마인드예요. 맞아. 네. 내가 지금 제로가 된다고 해서 현재의 내 결과값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 안 해. 아무도. 그들은 다 내가 부자 될 거라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야. 거기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부자가 되는데 기술은 20, 마인드가 80. 이게 제가 어떤 책에서도 봤고 제 멘토님도 이 얘기를 저한테. 운칠기삼. 네. 운칠기삼. 비슷한 결이죠. 20대 80. 세상의 법칙. 죄송합니다. 너무 없이.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막 치시는 거 좋고요. 네. 파레토의 법칙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대2의 법칙. 네. 근데 일단은 기술이 20이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에디슨이 한 얘기였나요? 맞아요. 1%의 천재성과 99%의 노력.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에디슨의 의도는 1%의 영감.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20이라는 게 기술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20이면 크다.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기술에 집중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20이지만 마인드가 비율적으로 크니까 마인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제가 지금 썰을 푼 이유는 이 세 권의 책이 다 결국엔 마인드 얘기라고 있어. 놀랍게도. 그리고 뭐, 많은 책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부자 관련된 책, 뭐, 너무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기술 얘기가 아예 없진 않지만 있잖아요. 동전 만드는 법.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자신들이 경험했던 얘기부터 맞아요.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결국 마인드 이야기지. 맞아. 기술적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게 메인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 읽고 부동산을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하우에 집중하는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부동산 해라라고 얘기한 거 맞아. 맞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도 할 건데요. 부동산 해야 돼요. 아니 주식도 해야 돼요. 펀드도 해야 될걸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마인드가 없으면 그걸 하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돈의 속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장학개론, 그러니까 최근이라 봐야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신 책이긴 한데 사장학개론을 내시고 그걸로 이제 또 강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책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강연도 하고 했던 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의 속성을 알고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서 제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몇 번 읽으신 거야? 저는 책을 다 3번씩은 읽어요. 그런 게 드러나서. 그러면 이 돈의 그릇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책을 읽고 마인드가 바뀌어서 돈이 많이 벌었다는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100권의 책에서 100권의 책에서 찾은 부의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100권의 책을 일단 소개하고 있고 그 100권의 책을 통해서 부의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냥 100권의 책을 추천했다면 저는 이걸 들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인드셋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뭘 봤냐면 이분이 책을 읽고 마인드를 바꿔서 부자가 됐어. 이분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아마도 대부분은 집중하실 거고 그런 컨텐츠가 잘 돼요. 인스타에서 이 책 읽으면 된다고 100권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그거 다 사람들 저장하고 공유하고 엄청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느냐라는 그 마인드셋. 그러니까 마인드셋이라는 게 뭐냐? 가치관이고 판단 기준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맞아. 마인드셋이. 그래서 이게 갖춰진 사람이 이걸 책을 그 100권 책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걸 보고 오잖아요. 이게 독서 모임의 묘미거든요. 근데 이분은 도대체 뭘 봤길래 부자가 진짜로 됐느냐. 그거를 훔쳐올 수 있는 책이어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 마지막으로 부자들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읽으면 부자 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자가 되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의 그 비밀,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방법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이분의 마인드 얘기가 모든
이분도 책을 30권 소개하고 있는데 그 30권에 자기가 어떻게 읽었고 자기 경험이 어쨌고라는 얘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권을 썼고 30권을 썼는데 책 두께가 비슷하다는 거는 자기 얘기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딱 마인드셋에 집중하고 계시고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행을 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오늘 시작하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책을 구성해 왔고요. 네. 다시 그럼 돈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 세 권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 제이콥 입장에서 네. 어떤 게 관전 포인트인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여기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궁금하시죠?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 빠르게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20대들은 못 견뎌해요. 나는 파이어 해야 되는데라는 게 20대의 파이팅이잖아요. 어쩌라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라인까지 맞추시고. 네. 네. 네, 기본적으로 네, 힙합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30대 분들은 이제 40대 되기 전에 빨리 이루고 싶어서 또 급하고요. 40대 되면 노후가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돼서 급하고 이제 50대, 60대 넘어갈수록 이제 나는 삶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못해요. 근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제 멘토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투자하면 떠오르시는 분 누구죠? 가치 투자, 네, 가치 투자하면 떠오르는 분이 워렌 버핏이에요. 네. 워렌 버핏이랑 워렌 버핏의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대표님이 제 멘토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 유튜브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time in the market is more important than timing in the market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타이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 훨씬까지는 제가 붙이는 말입니다만 네. 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거기에 쌓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타이밍에 집중하니까 떴다방 같은 데 가서 종목 추천해 주는 거 들어갔다 나왔다 뭐 언제 들어가야 돼 언제 나와야 돼 막 작전 이거는 투자자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도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가치 투자인데 가치 투자가 뭐냐? 타이밍 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가 있다는 곳에 시간을 쭉 쌓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보다 중요한 건 쌓는 시간이다. 축적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타이밍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부자가 되려면 사실 시간의 축적을 쌓으면 사실 생각보다 그게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간을 쌓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좀 이따 다른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단기적 마인드와 장기적 마인드 중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사실 장기적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에 좀 인트로로 네. 이 책의 인트로로 얘기를 하고 가고요. 그러면은 이 책에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부자의 기준 그 김승호 회장님이 생각하는 부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김승호 회장님께서 융자 없는 본인 소유의 집 한국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이때 기준 이거 쓸 때 기준으로 약 541만 원이래요. 이거를 넘는 비근로소득 네, 근로소득 말고 패시브 소득 네, 자동소득이죠. 네. 네, 그래서 자동화 수익이 일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넘어야 그게 부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의 부자 이런 거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융자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려면 결국 부동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을 알아야 되고 이 비근로 소득이 있으려면요 자동화 수익 중에 투자 수익이 있을 수 있고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버는 수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손을 안 대도 되는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뭐 파이프라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vending 머신 그 뭐죠 자판기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일종의 자동화 수익 최근에 많이 유행했던 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거 네 물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뭐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게 이제 투자 대비 회수까지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거 계산해 보면 그것도 결국 다 시간 되게 필요하고 열자마자 월 몇백씩 벌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다. 그쵸. 그렇게 들어가면은
사업을 못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세 번째는 뭔 얘기냐?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의 능력이라. 요거는 뭘 의미하냐? 부는 아시다시피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얼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얼마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게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이 네. 보이는 태도죠. 그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물가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건데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던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가 사실은 나를 가난한 삶에 머물게 만들 수도 있고 늘 부자로 살게 만들기도 해요. 맞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마음의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얼마 정도 벌었을 때 내가 충분히 부자라고 느끼는지 내가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고 뭘 누려야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알고 그만큼 됐으면 충분하다는 기준 없이 가면 이거는 끝없이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쵸, 그쵸.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그런 문장이 나와요. 스스로의 삶의 철학과 자존감을 가져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의 철학이라는 건 이제 내가 방금 얘기했던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런 기준들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뭘 하든 간에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단단함 이런 것들이 저는 자존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기준, 그 김승호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부자의 기준이 마음의 부자가 아니라 경제적 기준, 부자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려면 네. 투자를 해야 될 거고 투자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가능한 거고 마지막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라는 걸 딱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이 책에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가장 큰 것이 네, 요거 하나. 네, 그럼 네. 그 다음 하나는 또 뭐냐?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 이 책에서 읽은 것 중에 또 이제 공유하고 싶은 그 다음 건데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그 네 가지 능력이 뭐냐?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벌어. 그래서 그걸 모아. 그리고 그거를 유지해. 그거를 써. 그러면은 버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소득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은 부자는 될 수 없죠. 그 돈은 어디론가 없어져. 그럼 이걸 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결국엔 저 계속 얘기하는 축적된 시간, 타임 인 더 마켓인 거죠. 그 시간을 쌓으면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굴릴 거냐, 어떻게 굴려야 모아지고 유지되느냐. 맞아. 결국 여기엔 투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가 부자가 되는 기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아니다. 기술 중 하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의 마지막 쓰는 능력까지. 그래서 이 쓰는 능력에서 김승호 회장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게 고도의 정치랑 비슷한데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역량이 결국 길러져야 부자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시간이 걸린다. 네.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빨리 돈 버는 법에 대한 기술을 익히려 들지 말고 마인드 세팅을 먼저 하고 역량을 길러 나가는 여정을 시작하자라는 게 이 책에 제가 내린 결론. 아, 네네. 네. 그래서 돈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모든 돈에 관련 부에 관련 책들을 보면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맞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돈의 그릇에서는 아예 애당초 마인드셋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분이 원래부터 마인드의 중요성을 덕질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얘기한 건 결국 그 늘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하셨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시크릿류 이게 본류예요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이제 내가 믿으면 이루어져 이거를 과학적 근거를 이제 가져와갖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막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들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를 때 김세 작가를 2017년에 봤으니까 이분의 얘기를 그때 이제 들으면서 너무 좋은데 근거가 없고 뜬금없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네.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좋고 자 나도 이 사람처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급하고 나는 지금 나이가 이렇고 지금 난 빨리 뭘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뭘 했냐? 그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신사임당님을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네. 드로우 앤드류님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맞아. 그렇게 해서 내 패션 사업 갖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5년 넘게 헤매다가 결국엔 다 포기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 마인드 얘기가 엄청 와닿는 거죠. 기술을 익히려고 결국 돌고 돌아서 여기로 왔다.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결국 필요는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와닿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지금에 와서 이 마인드셋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건 마인드셋이 안 돼 있으면 기술을 배운들 내가 다룰 줄 모르는구나. 기술을. 라는 생각을 명확히 하게 되고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인드셋을 갖추어야 되냐? 여기서도 결국엔 똑같아요. 첫 번째는 투자 마인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까 전에 제가 하려던 문장이 바로 이건데 지금 소득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소득이라는 건 단기적이고 타이밍을 두고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자산이라는 거는 장기적이고 축적된 시간, 타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책에서도 투자 마인드에서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맥락인 거죠. 여기랑 김승호 회장님이랑. 맞아. 그래서 모든 부자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심지어 뭐 부의 추월 차선 이런 것도 뭐 나이 들어서 부자는 필요 없어. 지금 당장에 그게 필요해.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단기 소득을 쫓은 건 아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맞아요. 이 책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우리가 작은 씨앗을 바라볼 때 제 아들한테 제가 아마 지금 제 아들이 22개월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제 아들이 내년에 이제 3살 됐을 때 저 큰 나무 봐봐 아들아 저 큰 나무 요 씨앗이 저렇게 바뀌는 거야 이러면 제 아들이 과연 믿을까? 저를 믿으면 믿겠죠. 근데 우리가 자 이거 가져가서 심으면 이거 하늘에 닿는 나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믿을까요? 식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 예를 들어 씨앗이 저 나무가 된대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 그래서 성경에도 겨자씨가 네, 맞아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전에 한번 했는데 이 겨자씨 진짜 말도 안 되게 작은 요만한 하나 알맹이 하나가 그렇게 수확을 만드는 식물로 키워진다라는 게 사실은 안 믿길 만한 일인데 모든 식물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여기 문장에서 제가 봤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뭔가를 시작할 때 뭘 보냐? 지금의 내 모습을 봐요. 지금의 내 작은 이 씨앗을 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 씨앗에 최대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요. 그랬던 게 저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내 월급이 얼마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연봉이 얼마고 그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저는 영업직이니까 남들이 재택을 할 때도 현장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인 거고 월급을 벌면서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부자의 삶은 사실상 살기 어렵겠다라는 결론이 나 있으니까 내가 감히 서핑을 하면서 하루 2시간 하면서 사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꿈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이 뭐냐? 지금의 이 씨앗에서 돈이라도 최대한 많이 벌면 이 씨앗이 좀 불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씨앗이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심겠죠. 그리고 여기 씨앗에 맞는 물을 붓는 거죠. 제가 이거를 피땀 눈물을 붓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물을 여기다 부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키워나가면 요렇게 자랐던 싹, 요렇게 올라갔던 싹이 그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쌓고 가야 된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바라보고 지금의 내 씨앗이 아니라 나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를 여기 상태로 제한하면 저거는 안 오는 거죠. 그거를 일단 투자 마인드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이게 이제 김세혜 작가님의 최대
배울 만한 진짜 김세 작가님한테 꼭 배워야 되는 그 마인드인데 김세 작가님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유튜브 볼 때 왜 되게 따뜻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 어떤 걸 하냐면 나를 사랑해주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되게 나긋나긋하게 방에서 이렇게 뒤에 맞아. 뒤에 조명 조그만 거 하고 알전구 막 깔아놓고 막 맞아. 이러셨었잖아요. 이렇게 깔아놓고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이런 말을 하신대요. 사랑하는 새해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스스로 사랑하는 제이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쵸. 근데 저희 멘토님도 저한테 이제 제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나를 발견하고 뭐 나를 믿어주고 존중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했던 1월 달에 했던 큰 작업 중 하나가 어렸을 때 나에게 그러지 않았어도 괜찮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몰아쳐서 미안하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그 모든 순간들에 찾아가서 미안해 하는 거를 글로 써보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종의 그런 거죠, 이게. 나 스스로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생일, 지난 월요일에도 제 멘토님이 저한테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생일을 알리고, 그 멘토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생일을 일주일씩 하셨대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이 세상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고마워해야 될 일이고 그거를 축하할 헐리데이를 일주일 갖는 거예요. 매일 다른 걸 한대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자존감이 너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농담으로 부작용을 하는 거지 자존감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고 그게 근간은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거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김세희 작가님도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딱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존재급, 성과급이 아니라 존재급. 존재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성과급으로 측정한다. 존재급은 내가 인정하는 나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작가님이 쓰셨는데 우리가 doing, 뭔가를 해야만이 나는 가치 있어라고 믿고 우리 아이들도 엄마 나 이거 잘했지? 이걸로 인정받으려 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거 잘했지 얘기 절대 안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따님이 기피디님께 아빠 나 이거 잘 그렸지? 이러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 반응 잘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저는 그냥 딸내미가 예쁘지 뭘 가져와서 칭찬해달라 그랬을 때 특별히 반응을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냥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을 뭐 이렇게 다 잘했지 그러면 네가 예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상하다 좋다. 네. 너무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네. 따님이 와서 나도 잘 그렸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너가 했던 그 과정이 너가 참 수고했다. 수고했다. 네. 과정 이제 노력을 칭찬해 주신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태인들은 엄마 잘했지라고 가져오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넌 어떻게 생각해? 본인한테 묻는구나. 네 생각을 물어본대요. 나도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그 생각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해. 네 세상의 중심에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해를 그냥 계속 심어준다는 거죠. 유태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재만으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면 존재급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맞아요. 대부분의 아빠의 반응은 사실 두 분 같지 않아요. 아빠 이거 잘 그렸지? 그럼 저만 해도 너무 잘 그렸다 이렇게 나갔을 것 같아. 왜냐면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때부터 뭘 하냐? 인정받기 위한 뭔가를 계속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야 내가 사랑받고 이걸 해야 인정받고를 이렇게 믿고 살다 학교를 가면 이제 그때부터 점수를 얼마 받아야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기준 안 되면 이 인간 취급을 안 하기 시작하죠. 야 이 새끼야 너 나가 죽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엄마는 그게 사랑인데 아이들한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나가 죽을 만한 사람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직장 가서 성과급 월급이 당연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살고 나는
돈을 벌지 않으면 가치 없어. 라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급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존재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나는 존재만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제가 네. 존재만으로 돈 받는 상황이 뭘까를 생각해봤더니 딱 떠오르는 건 유괴. 내 아들이 유괴가 된다면 입에 담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유괴가 됐어. 얼마 가져오지 않으면 목숨은 없다. 얘기 들으면은 전 재산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잊고 사는 이 존재의 가치가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저는 그 액면으로 보이는 돈으로 하면은 그 유괴가 맞는데 존재 자체로 돈을 받는다는 우리가 양육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냥 그 존재 자체에 내가 벌고 힘들여서 한 노력을 그 아이한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눈에 보이는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돈의 지원을 받은 거니까 존재 자체로 네.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은 네. 환산을 해서 생각을 못 하니까 가치로 우리는 돈으로 다 환산하다 보니까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건 가치 있다고 못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공공재인이 산소를 공짜로 사용할 때 소중한 걸 모르듯이 어머니의 사랑은 사실 너무 당연하니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내가 뭔가를 해줄 때 가치를 느끼고 아이가 이제 출가를 해서 혼자 집에 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줄 게 없다라고 느끼면서 내 삶이 가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응답하라 19 라미란. 네, 라미란 그거 아시죠? 뭔 얘기 하시는지. 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눈치를 채고 네. 그 아빠한테 가서 아빠 사고 치게 만들고 네. 형 사고 치게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랬어 형이 이랬어 그러니까 라미란이 아이고 나 없으면 이 집이니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 그런 게 딱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인정받는다는 느끼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난 이 집에 있는 존재만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돈 받을 가치가 충분해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해서 증명하려는 노력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 내가 존재만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김세희 작가님도 원래 마인드가 뭐였냐?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고 대접했지만 정작 저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성격 유형 나온다. 맞아요. 김세희 작가님 딱 성격이 가세명의 네. 저도 딱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우선이 돼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우선이면 이기적이고 근데 우리 회사 생활하면요 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 그렇게 해요. 맞아. 지껏 챙기잖아요. 이기적이라고 욕하고 다 시켜요. 그렇죠. 회사 안에 들어가면 네,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나를 존중하는 법 배우기 너무 어렵죠. 그 자존감이라는 걸 지키며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인정하는 나의 가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해줄 수 있어야 돼. 나 스스로 사랑해줄 수 있어야 돼. 그 시작이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여기서 발견한 문장은 사랑하는 새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스스로에게 태어나줘서 고맙고 너의 존재가 이 세상이 고마워야 될 일이야라는 거를 나 스스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두 분 모두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돈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투자 마인드와 존재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춰야 돈이 온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음의 부자 아니고 경제적 부자의 시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부자들의 서재 대망의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요게 이제 부자로 가는 순서. 그럼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서를 알려준다 이런 얘기 아까 드렸는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철저하게 제 관점입니다만. 당연히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이 책의 목차를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목차를 불러드리면 크게 챕터가 5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의 힘. 두 번째 부의 힘. 세 번째가 생각의 힘, 네 번째가 습관의 힘, 다섯 번째가 실행의 힘.
이렇게 돼서 각 챕터별로 6권씩의 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힘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그 책을 읽고 뭘 했는가와 거기서 우리가 알아볼 만한 건 뭐며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봐야 될 것까지 여기다 써보라고 또 친절하게 다 써 있어요. 좋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좋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에서 정말 좋게 느꼈던 게 왜 이 목차 보고 놀랐냐? 네.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전 부자는 아니에요. 전 지금 40의 부자인 것 같아요. 되고 계신 중이잖아요. 네, 지금 돈과 상관없이 하루하루가 너무 설레고 행복해.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저는. 근데 부자는 결과로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에 축적된 시간을 쌓고 있으니까. 그렇죠. 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뭘 놀랐냐? 제가 생각하는 부자로 가는 시간의 축적을 쌓는데 필요한 그 순서,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가 여기 목차로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랐는데 첫 번째가 뭐냐? 목표. 목표가 첫 번째로 써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서 우리가 쫓는 목표는 이제 월천이라던가 저 역시 그랬습니다만 월천. 뭐 경제적 자유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뭔데? 그러면은 자산 100억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산 100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서 자산 1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상위 1% 부자가 자산이 10억이 안 돼요. 아세요? 금융자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KB에서 발표한. 근데 자산 100억이면은 진짜 상위 0. 그거를 내가 경제적 자유고 그래야 부자이고 이렇게 살면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영원히 가난한 거야 나는. 네. 근데 자산 10억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못 이룰 건 사실 아니야. 그것도 몇 년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 저 돈의 속성 책에서는 그 전에 10억 버는 법인가 1억 버는 법인가가 나와 있거든요. 10억 버는 법인가 보다. 제일 처음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월 1000을 먼저 모아라. 월천이 아니라 1000억을 먼저 모아라 해요. 그래서 5단계인가로 딱딱 그냥 나와 있어.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닌데 우리가 그걸 이루는 사람은 또 되게 없어요. 왜? 타이밍만 보고 사니까. 시간의 축적을 쌓는 사람이 진짜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목표가 뭐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목표인 거죠. 자산 100억, 월 1000이 아니라 자산 100억 벌어서 뭐 할 건데. 맞아. 나 뭐 하고 싶어가 없어요. 그럼 맞아요. 행복하겠지. 꿈 뒤에 꿈이 없는 거지. 네. 수능 성적 잘 봐서 대학 가면 행복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게 내 최종 목표니까 그걸 망쳤을 때 인생의 좌절감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친구들이. 근데 이 뭔가를 이룬 다음에 그 뒤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이루고 싶은지나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가 없으면 이게 왔을 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맞아. 그럼 네. 보통 뭘 하기 시작하냐? 이거를 자랑하려 들고 인정받으려 들기 시작해. 왜냐하면 아빠 나 잘했지 해서 시작한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에서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인정을 해줘라고 내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어때? 어때? 이거 하고 다니고 매일 파티하고 대접하고 그쵸. 하다가 이제 허무하고 쾌락에 빠지고 나락으로 가는 거죠. 네, 이 롤로 갈 수 있는 코스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명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내가 뭐 하고 싶은지가 없으면 그래서 시작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뭘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처음에 돈이나 많이 벌자 하고 돈 벌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서 부업을 시작했다가 책으로 돌아왔잖아요. 너는 기본 소양이 글렀다. 5년 하고 나서야. 너는 기본 소양을 쌓는 책이나 읽어라 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뭘 결심했냐? 그래. 내가 지금 내 상황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무슨 책 읽고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나 서핑하면서 사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자. 라고 그때 결심했어요. 그게 저의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확하게 내가 이루고 싶고 살고 싶은 이 모습이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리는데 책의 1번이 목표라고 그렇게 금액락으로 써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씨앗 이 씨앗을 보면서 그 큰 나무가 나는 될 거라는 믿음이 여기서 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찌 됐건 간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저 부자들도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다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하자. 김세혜 작가도 그랬고 리츠 파카도 그랬어. 그리고 저도 해내면 나도 그랬어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목표가 첫 번째다. 큰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 자랐을 때 큰 나무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먼저 이게 있으면 우리가 네. 거기로 향해 꾸준히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뭐야? 그러면 두 번째가 부의 힘입니다. 왜 부의 힘이 두 번째여서 제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제 제가 나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뭘 쫓았냐? 당연히 돈이 거길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돈을 쫓게 돼 있어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뭐 될 거야. 사람은 목표 자체를 경제적 자유라고 100억이고 월천이고 이렇게 일하는데 우리가 이 시장 경제에 살고 우리나라에 살면서 돈을 쫓는 게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한 다음에 부부터 얘기한 게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알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돈의 속성, 돈의 그릇. 그렇죠. 여기서 마주치는 건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익혀서 돈을 벌려고 드는데 기술을 막 찾아 다니다가 저도 돌고 돌아서 여기로 와서 이거 돈이 뭐냐 보기 시작했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하나같이 하는 거는 다 마인드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속성을 알고 돈의 그릇을 키워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알고 내가 부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구나 하고 나면 내가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건 생각의 힘 기르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독서랑 글쓰기 얘기하면서 왜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글쓰기가 너무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저한테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운영 프로세스, 그러니까는 내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운영 프로세스에 글쓰기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고 기획을 하게 만들고 여기서 설계가 돼서 이게 그다음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세 번째 챕터에 딱 그게 나와 있는 거죠. 생각의 힘을 길러서 이 씨앗을 나무로 키워나갈 수 있는 생각, 이 기획, 설계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더라. 순서가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뭔지 기억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역시. 습관. 맞아요. 네 번째가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12.9만 이제 13만을 앞두고 있는데 13만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습관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티너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루틴의 힘을 쭉 이야기를 계속 메인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느낀 것도 자기가 처음에 아침 6시에 1시간 책 읽기로 시작해서 1시간으로 부족한데 반년 해보니까 1시간 부족해. 그래서 4시 반 기상을 시작해갖고 아침에 2-3시간을 쓰기 시작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습관을 만들고 그 루틴이 내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주는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4번째에 넣었더라. 그리고 이분도 처음에 목표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부에 대해서 부동산 공부부터 시작했거든요. 이분도. 네, 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 마인드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생각의 힘을 그동안 계속 길렀더니 이게 그제서야 이제 습관이 파워풀에게 오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생각의 힘을 통해서 내가 기획을 하고 기획한 걸 해내려면은 습관이 되어야 꾸준히 시간을 쌓으면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습관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운영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쵸. 그게 바로 습관이다. 그래서 4번째 챕터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5번째 챕터가 실행. 맞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 알았죠? 네. 자 이제 지속 실행을 위해서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실행을 시작하세요 이야기를 마지막 챕터에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저자인 강현주 작가님이 딱 제가 이 책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을 이야기할 때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책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딱 책을 덮고 나면 시작할 수 있게 구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챕터별로 그게 있는 거예요. 글로 내 생각 정리를 해보게 하는. 그쵸. 그래서 이 실행을 마지막으로 읽고 덮으면 내가
이 부자가 되는 삶을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마인드나 이런 걸 쌓아가는 처음에 얘기했던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키우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을 쌓는 그 시작을 실행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마지막으로 이 5번째 챕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정리를 되게 잘해놓은 책이네요. 네, 제이콥님이 정리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이콥님도 정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주셨고 책을 보면서 제가 감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그러니까 인스타 친구로 시작해서 제 지인이 되었고 지금 친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읽다가 톡 보냈어요. 글을 왜 이렇게 잘 썼어?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는 인정 못 받는다고. 맞아요. 인자도 뭐 고향에서 뭐 인정 못 받느니라 뭐 이런 말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쵸. 진짜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치고 대단한 건 알았지만 책으로 보니까 세상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시작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최근에 보니까는 또 부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시는 유튜버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하와이 대저택. 네네네. 님이신데 알죠. 네. 거기 출연하셨더라고요 최근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하와이 대저택 채널에 출연하셨던데 아직 제가 그 영상은 못 봤는데 아마 거기서 마인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요 3권의 책을 오늘 가지고 마음의 부자 아니고 경제적 부자가 되는 게 시작은 결국 마인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목표를 세우시고요. 부에 대해 공부하시면서 생각의 힘을 길러 나가시고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한 거를 습관으로 시작하실 때 실행의 힘을 받아서 시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어떻게 좀 너무 좀 빠르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나요? 네. 오늘 밀도가 좀 높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BPN이 오늘 스탠스가 평소랑 좀 많이 진중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저는 더덕님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더덕님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를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제이콥님이 계속 얘기해 줬었던 타이밍만 보면서 돈만 쫓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좋은 모습들이 그러니까 적죠. 별로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사람들한테 나가는 행동이 여유로운 행동이 못 나가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특히 더덕님 같은 경우는 의미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반대쪽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유교 사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 터부시죠. 네, 그렇죠.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균형을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이콥님은 서핑하는 노마드를 생각하는데 전 여행하는 노마드거든요. 그렇죠. 저도 여행이 없지 않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주저없이 얘기해요. 그냥 여행 다닐 거야. 근데 제가 다니는 여행이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여행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힘든 걸 올리는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결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전 그게 재밌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 삶 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게 재밌지. 가서 최고급 호텔 들어가는 것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체험이거든요. 이런 세상도 있어. 저희도 7성 호텔을 묵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경험이기 때문에. 아니고 7성. 그 브루나이에 있었던 금으로 도배한 호텔. 7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숟가락이 은수저예요. 그래서 자꾸 없어진대요. 사람.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근데 그런 것도 뭐 체험으로서 그냥 오케이이긴 해요. 근데 제가 여행을 기획하고 다닐 땐 본의 아니게 예산을 적게 잡다 보니까 좀 빡시게 여행을 다니면서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양쪽 여행을 다 해본 거잖아요. 안 해보고서 얘기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둘 다 어떻게 우연찮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뭐가 더 재밌어? 솔직히 말해서 칠성 호텔은 제대로 간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거기서 느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기피디님 둘 중에 스탠스가 어디예요? 저는 그게 예전에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도 많이 했고 더덕님도 저도 더덕님을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더덕님도 저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돈만 추구하는 인간이 되기에는 좀 글른 인간이에요. 텄어요. 그건 인정할게요. 네. 네, 많이 글렀어요. 많이 텄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관념을 상당히 갖고 있죠, 저보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굉장히 홈택스 때문에 화를 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돈이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내 인생의 큰 축을 차지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에 이걸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지 즐거워서 하느냐고 묻는다면 노죠. 그래서 기피디님이 또 오해하시는 게 이쪽이랑 이쪽 스탠스 중에 제가 이걸 터부시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스탠스는 결코 그게 또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고 저는 터부시해서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 상상력이 조금 특이한데 저의 대학교 때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 그 딸도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저는 그냥 옆에서 본 적도 있고 그리고 그걸 전 상상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곳에 가 있다고 내가 행복할까라는 걸 해봤을 때 전 노더라고요. 네, 자기를 잘 아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대학교 다닐 때 저의 최소한의 부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 걸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그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걸 그때부터 감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그걸 열심히 추구해봤지만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이 이제 나니까 그런 거지 이쪽으로 가 있는 건 터부시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이콥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일단 확실한 건 저는 제가 준비한 얘기를 혼자 떠드는 것보다 얘기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다. 지금 제가 스스로 지금 갑자기 너무 재밌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일단은 여행에 있어서 관점 아까 얘기하신 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코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재밌는 게 욕구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인정 욕구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인정 욕구라는 거 이제 내가 중요한 사람이어야 되는 욕구거든요. 이게 높으신 분들은 내가 돈 많이 벌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세요? 아침 먹고 사겠지.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가족과 시간 보낸 다음에 또 일해요. 이 일을 하는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걸 인정받고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 인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이 조금 다른 뜻인데 그러네요. 내가 중요하다라는 느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들이 나쁜 욕구라는 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인정 욕구 높으신 그 중요성의 욕구 높으신 분들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피디님은 저 같은 사람은 돈 많으면 일을 굳이 안 하는 거죠. 경험, 내가 원하는 경험. 그러면은 기피디님이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거는 럭셔리하게 누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경험을 하는 거고 그 경험에서 나만의 의미를 찾고 계신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의미. 그 의미를 느끼는 게 기피디님의 여행. 그럼 저게 어디선가 내가 흥미를 느껴서 여행을 시작했을 테고 그 흥미가 해보니까 재미있어. 그래서 흥미가 재미로 바뀌어서 재미를 누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어느 포인트에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하고 계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의미를 발견한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거를 좋다라고 생각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Y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기피디님은 내가 믿는 여행의 철학 하나가 있으신 거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브랜딩이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건 이제 여담이고요. 그래서 돈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진 않지만 돈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는 느끼고 계시고 맞아요. 근데 이제 돈을 나는 쫓고는 있지만 그게 유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비슷하다 결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기피디님이 보셨을 때에 이제 더덕님 같은 역시 경우는 정리 잘해. 저는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더덕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급부에 계신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
그럼 더덕님한테는 그런 건 있으신 거죠. 나는 돈을 많이 벌어도 저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저런 이게 태도로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그거는 아니고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게 날 행복하게 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저게 날 행복하지 하게 않겠구나. 네. 그래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던가 어쨌든 저게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는 저렇다고 해서 저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돈이 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야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돈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자들의 서재라는 책에 이제 두 번째가 부의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의 힘에서 하는 얘기들이 사실 그런 거예요. 돈을 터부시하면 안 되고. 그쵸.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맞아요. 이거에 대한 걸 좀 바꾸게 해줘요. 그러니까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도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돈의 속성이라는 김승호 회장님 책에서 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밭과 같다라고 토양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비옥한 토양에 있으면 싹이 자라기 훨씬 건강해서 자라기 수월하고 그렇지 않은 토양에 있으면 자라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이게 저는 조금 감사한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거가 좌절됐거나 그것에 그 힘들어 봤을 때 그 욕구가 더 크기도 하잖아요. 이게 너무 필요해. 그렇게 되죠, 나는 사실. 그 목표를 설정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저의 삶에서는 제가 그렇게 막 너무 힘들거나 결핍이.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힘든 거 없이 자랐으니까 많은 걸 누리지 못했어도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는데 그 약간 그 뭔가 20대 돼서 뭔가 누리고 싶을 때 그게 없을 때 힘들었을 때는 제가 알바를 해서 그걸 때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그걸 벌 수 있다는 약간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목표로 추구하지 않고 필요하면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내 나무에 더 큰 나의 나무를 상상하지 않고 계신 걸 수 있겠다. 일단은 아까 오늘 했던 맥락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악착같이 벌지 않아도 내 삶이 충분히 행복하고 여기서 뭐 더 나아지거나 할 필요는 아직 뭐 그게 내가 더 나은 삶이라는 건 돈에서 오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그리는 삶은 거기에 맞춰져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 더 이루어졌을 때 그런 모습은 안 그리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모습에 돈이 더 많았을 때 행복의 모습이 뭘까를 내가 만약에 상상했다면 좀 다른 그림도 저것도 진짜 행복하겠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지금 내 삶이 좀 더 지금 내가 꿈꾸고 살아갈 삶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확장된 나의 삶이 좀 더 나의 시련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기피디님 관점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요 정도면 충분해라고 이렇게 가둬놓고 살면은 굳이 쫓지 않고 그 삶을 꿈꾸지도 않을 것 같다. 요런 관점에서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렇죠. 그 지점이 저한테 계속 제 스스로 질문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굳이 쫓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사실 욕심을 내지 않는 관점에서는 너무 좋지만 그거를 돈이 더 많은 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돈은 다 안 오는 거는 맞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역사 안에 정치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의미를 매체에서 보여주는 권력의 의미는 굉장히 부패하고 무조건 나쁜 쪽으로 많죠,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게 더 자극적이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맞아요. 그 권력을 잘 쓴 사람들에 대한 미디어 매체를 본 적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있어도 걸 안 보죠. 맞아요. 재미가 안 돼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권력을 터부시하고 저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무관심이 발생해요. 무관심이 발생하면 정말 권력으로 나쁜 짓 할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죠. 득세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권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돈이 어떤 사람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선한 부자들이 많아져야 그렇죠. 되죠. 그런데 많이 있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우리는 베테랑에서 유아인만 봐요. 그게 자극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서도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재벌들이 정경유착으로 나쁜 짓 한 것도 맞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일반적인 서민들이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이잖아. 두 면을 다 봐야 돼. 라고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극적인 쪽만 얘기를 하게 돼요. 저는 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맞아요. 제이콥님이 얘기하셨던 내 꿈, Y와 욕망을 억제하는 것에 균형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균형 포인트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게요. 맞아요. 저는 이제 좀 그런 얘기를 좀 오늘 그러면 뜻하지 않게 제가 이런 거 생각하는 얘기를 좋아하시는 너무 거. 좋아하니까요. 네. 제 생각을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네. 그 정치 얘기 아까 하셨는데 정치는 사실 신앙 위에 있는 믿음 기반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진짜 그 심각하죠. 끝에가 있는 정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보다 더 빡센 게 정치던데 그러니까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고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걸 보고 다르게 맞아. 해석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좀 나눴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믿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이 정치 권력은 부패했어라고 단정지어 믿어버리면 그쪽에 관심이 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양면이 다 있다라는 거를 내가 알고 양면을 그냥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믿음이 세상은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판단하는 대로 사는 거야라는 그런 내 판단을 믿어줄 수 있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게 있다면 맞아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나 스스로 믿어주는 게 참 쉽지가 않고 맞아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도 늘 이제 시험에 정답이 있는 시험만 계속 치르다 보니까 답을 찾는 싸움만 해오다 맞아요. 보니까 내 삶의 답을 찾을 때도 이제 레퍼런스 중에 답을 고르는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술형으로 내 생각을 서술을 못해. 맞아요. 네. 다른 사람의 이 레퍼런스들 중에 고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나를 못 믿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답을 골라야 되니까 일종의 흑백 논리. 이거는 틀렸고 저건 맞고 맞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내 서술형을 못 쓰고 내 나만의 답을 못 찾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주 공감.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좋으냐. 그럼 이건 되게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할 건데 이게 오늘 사실 오늘 강의에 들어갈 내용이어서 참 타이밍 좋게 준비가 잘 됐네. 제가 오늘 어떤 예화를 이야기할 거냐면 이건 예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디서 제가 읽은 예화인데 공사장에 인부가 셋이 있었어. 그 예화는 원래 둘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세 명의 인부가 있어요. 첫 번째 인부한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으니까 이거 다 들어보셨죠? 네. 보면 나는 모르냐. 쌓고 있어. 나 지금 이거 노가 다 뛰는 거 안 보이냐. 먹고 살려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두 번째 인부는 나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 세 번째 인부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내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네. 한 거예요. 그럼 이 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예화를 가지고 이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세 사람의 차이 뭐냐? 내가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본 거죠. 첫 번째는 서바이버, 생존자. 그래서 이 생존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그냥 하는 사람. 이 첫 번째 생존자. 두 번째는 비저너리. 그래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되게 뚜렷하고 남들의 시선, 그러니까 관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일종의 그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그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뭐라고 표현했죠? A급 인재. A급 인재. A급 인재는 관리가 필요 없다라고 스티브 잡스가 딱 그런 인재죠. 왜냐하면 내 목표 되게 뚜렷하고 스스로 하니까. 스스로 해.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 자기가 스스로 하는데 그럼 세 번째 사람이랑 뭐가 다를까요? 세 번째 사람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 이 사람의 목적은 거룩한 성전을 잘 지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걸 꿈꾸잖아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이 성전 짓는 일을.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일은 그중 하나인 거죠. 나는 성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딴 데 가서 뭘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인
일하는 거예요. 와, 전문가와. 네, 그럼 표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미셔널이에요. 사명가인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 목적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 사명가. 사명을 가진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면 라이트 형제와 그 시절에 같이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던 랭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얘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예화가 이제 스타트 위드 Y라는 책에도 이거 등장을 하는데 이 랭리라는 사람이 이미 그 하버드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이죠. 네, 맞아요. 전문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지원도 많이 받고 맞아요. 빵빵하게 네. 뭐 그래서 미국의 그 육군성에서 뭐 5억인가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막 개발을 하던 사람이고 라이트 형제는 그런 거 없어요. 맞아요. 자전거 공. 네, 자전거 공이고 자기들 번 돈 다 때려 부어서 비행기 만들 개발했는데 이 둘이 뭐가 달랐냐. 이 사람도 훌륭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비행기를 내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겠다라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셔널이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이 인류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 같고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하자. 그래서 여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원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목적을 위해 뛰어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걸 여기다 이게 여정이 이 사람들은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5번 실패하는 걸 목표로 해서 5번 실패할 장비를 들고 가서 실패하고 오는 게 일과였대요. 그러니까 실패가 좌절스럽지 않았던 거죠. 이거 어쨌든 결론은 우리는 거기를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개발했냐? 라이트 형제가 먼저 개발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성공과 실패의 원인으로 이런 거를 바라본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 않고 이걸 어떻게 보고 싶냐면 라이트 형제가 먼저 개발하고 나서 랭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라이트 형제가 먼저 개발하고 나서 랭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갖다 카피해가지고 만들었나요?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멈춥니다. 목적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목적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성취들을 이룬 거죠. 권력도, 뭐 부도 이룬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명예였겠죠.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이 사라져버리니까 자신의 목적이 사라졌고 할 이유가 없네.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뭔가를 하려고 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만들었다면 뭐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방금 얘기하신 대로 카피라도 했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했을 수도 있고. 뭐 맞죠. 뭔가 개선점을 찾고 막 협업을 도모했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비행이 자신들의 미션이니까. 네, 맞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자신이 그냥 단순히 흥미재미, 욕망, 욕구가 아니고 의미가 있으니까 이 여정 자체가 계속 의미 있었고 맞아요. 그 여정을 아마 이어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받쳐주는 것 없이 그 미션을 갖고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만든 업적을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뭐 논할 여지도 없는데 네. 제가 진짜 놀란 건 뭐냐면 비행기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활주로 해서 쫙 달리다 보면 뜨잖아요. 네. 쫙 날아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뜨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받아서 이게 뜨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아직도 증명이 안 돼 있대요. 하다 보니 됐구나. 원리로만 알고 있는 대충 이렇게 해서 날개 각도에서 바람 받으면은 뜨게 된다라는 원리만 알지 이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아직도 안 되고 있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그 과학책에 있는 얘기들이 틀린 얘기래요. 심지어 틀린 얘기고 그거를 그 유체역학 하시는 박사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여기서 그럼 제가 들었나 이 얘기를?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공기 저항하고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뭐 진공이 생기고 뭐 양력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도 증명된 그런 게 아닌데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해내는 일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됐어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직도 증명이 안 되는 걸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해내는 게 아니라 맞아. 시도해보고 이런 거를 해내는구나. 저는 그런 삶을 되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걸 이룰 거야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처음에 목표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
그걸 가지고 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마인드 세팅을 하고 내가 맞아요. 실행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흥미에서 재미가 붙어요. 하다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혼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제자를 모으지 않았다면, 팔로우를 모으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전수가 됐을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필요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까? 다 하셨어요. 공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앵벌이한 거 아시죠? 공자는 그쵸. 일을 구해야 됐었죠. 나한테 뭐 관직 하나라도 줘. 나한테 일자리를 줘. 맞아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원래 왕자 출신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제자가 생겼어요. 이 제자들을 솔직히 말해서 먹여 살려야 돼요. 그건 예수님도 성경에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방법을 찾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누굽니까? 어부였다가 베드로가 어부를 그만뒀어. 어떻게 살아요? 전 이런 생각들을 해요. 다 어떻게 될 거? 자비랑을 했죠. 자기가 어떻게든 뭐 천막을 만들어 팔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수단을 강구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필요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욕심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방금 종교 얘기 너무 잘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한 거는 뭐냐 하면 내 믿음, 그러니까 미셔너리로서 내 사명을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여기에선 경제적 욕심이 아니라 내 사명을 이뤄가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 여정에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돈을 벌고 뭐 앵벌이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정이 과연 어렵게만 다가왔을까의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아마 지금 시대 와서 SNS를 하셨다면 아마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라는 건 결국엔 결과로 따라오는 거지. 부를 이룬다라는 거는 내가 쫓아서 되는, 그래서 왜 돈을 쫓으면은 돈이 안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려고 지금 노가다를 뛰는지 아니면은 저 성전을 짓는데 의미가 있어서 이걸 하는지 아니면 내 삶에 진짜 큰 의미가 있던지 이 관점의 차이가 아까 얘기하신 어느 한쪽에서 이게 막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싸우고 이게 아니라 내 삶에 큰 사명 하나가 있다면 그 삶의 여정 자체가 즐겁죠.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루하루 의미 있고 뭐 행복하고 설레고 이렇게 한 얘기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제 두 분을 만났을 때 저는 저의 부귀영화를 쫓던 사람이죠. 그러셨어요? 전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아니, 저희 부귀영화라는 게 그거 방금 얘기했던 그 바닷가 가서 서핑하고 이 삶이에요. 이게 저희 부귀영화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결국은 필요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정리한 거는 야, 이거 누구나 나다운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겠다. 내가 그거를 증명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모두한테 이걸 알려주고 나다움을 찾고 찾아서 모두가 나다운 성공.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한 각자의 방향에서 1등 되는 the only one, the best one이 아니라 the only one이 되면 사는 방법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살아야지. 이거 너무 가치 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 전에가 이제 비저널이었다면 지금 저는 미셔너리가 된 거더라고요. 그 챗GPT 설명 보고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딱 그렇게 느끼고 미셔너리가 됐을 때 비저너리랑 뭐가 다르냐? 비저너리는 목적이 있으니까 거길 향해 계속 가요. 그러니까 여정이 뭐냐 하면 때론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요. 마음이 미셔너리가 되고 나면은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저도 언제나 영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정에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제 멘토님이랑 처음 이제 매주 만나기로 얘기하고 시작할 때 처음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저는 지금 돈이 안 벌리고 지금 놀랍게도 돈이 안 벌리지만 지금 행복하고 좋은데 평생 돈이 안 벌 걸 생각하면 전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 낙담의 골짜기 데스 오브 밸리 주경의 밸류 오브 데스인가요?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로 저희가 이제 멘토님과 대화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건 결과는 그냥 무조건 오게 돼 있다라는 내가 생각했던 목표, 내가 성장했던 나무를 그냥 믿고 그냥 거길 위해 오늘 여정을 가면
여정 자체가 너무 행복해. 그거를 공감을 하면서 무슨 얘기였냐면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처음에 얘기하실 때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미션을 갖고 가는데 네. 그때 돈을 터부시할 거냐 네. 이거와 네. 돈에 욕심이 없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제자들 얘기가 그 얘기구나. 네. 그러니까 돈은 내가 필요하면 네, 그거를 모으는 행위, 네, 버는 행위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그게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돈을 추구하면 돈을 벌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뒤로 나쁜 짓을 해요. 전 이걸 제일 나쁜 거라고 보거든요. 아, 이를테면요. 앞에서는 고고한 척하면서 뒤로 뒷돈 받는 거죠. 맞아. 이게 이제 앞 다르고 뒤 다르고 이거는 이런. 아닌 것 같고 이 반대도 있어요.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필요해, 인정. 그리고 돈은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이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 거야. 근데 이때 돈을 터부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가 마음이 있다고. 그렇죠. 돈 터부시하는 사람한테 돈이 가겠냐고. 돈의 속성에서 하는 메인 테마 중 하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포인트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취약 포인트로 이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크릿인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모론. 무슨 음모론이냐면 부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뿌리는 거예요. 돈은 나쁜 거야. 돈을 추구하면 안 돼. 근데 그거에 쇠뇌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디어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필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황금보길 돌같이 해야 되는 건 맞으나 최영 장군이 월급 안 받고서 뛰어다녔던 거 아세요? 외구를 치고 할 때? 아니요. 놀라운 사실을 저도 최근에 자료를 조사하다 알았어요. 국가에 돈이 없어. 근데 최영 장군은 미션이 있는 거야.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싶은. 그래서 외구를 치러 다녀. 그런데 돈이 안 나와. 심지어 자기 돈으로 최영 장군은 거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돈으로 해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전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해결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빚을 져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맞아. 그리고 저는 그 돈의 속성에서 알려줬던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굴리는 능력, 쓰는 능력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처음에 들었을 때 신박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돈만 벌려고 하거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모을지, 이걸 어떻게 불릴지, 네. 이걸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취약한 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데 취약하고 어떤 사람 돈을 모으는 데 취약하고 네. 어떤 사람 돈을 불리는 데 취약하고 어떤 사람 돈을 쓰는 데 취약해요. 그래서 그것이 골고루 다 정말 갖춘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지 맞아요. 이것 중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잃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누구는 돈을 버는 건 다 대부분 사람이 속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 추구는 하잖아요. 근데 모으고 나서 그걸 다 흘려. 어디다 막 써버려. 이런 문제가 있고 모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배우질 못하니까. 이제서야 투자 마인드를 좀 배우지 사람들이. 그전엔 몰랐고 그걸 어떻게 불리는지 몰랐고 쓰는 거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어떻게 쓸지 인색하게만 쥐고 있는 사람. 이걸 다 써버리는 사람.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다 알려줬다는 면에서 저는 저 돈의 속성이 너무 소중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속에 갖고 있어.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저의 변입니다.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행을 할 때 네. 물론 이제 여기 책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 실행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인드셋을 갖추셨잖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습관,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버는 거는 사실 뭐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지 않으면 버는 거는 크게 안 바뀌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모으고 불리고 그러니까 쓰는 것도 안 바꾼 상태에서 이 모으고 불리고 이거를 진짜 잘 못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이거는 다 연결돼요. 지금 그 네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가계부를 잘 써서 투자도 하시고 하시는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일단은 저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축의 시작이 뭐냐 네. 벌어야 모으죠. 아니죠. 아, 그런가요?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모이죠. 이게 스타트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축이라는 개념이 네. 하우예요. 이거는 네. 하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더 버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익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버는 데에서 내가 내 규모에 맞게 쓰면서 네. 거기서 일부를 저축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큰 돈을 벌더라도 이게 규모 있게 돌아가지 처음부터 빚을 내서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빚을 내요. 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다 진짜 중요한 거야. 저기서 말한 그 내용들이.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빚을 내서 쓰는 사람들은 어쨌든 돈 쓰는 법이 잘못된 거고. 그쵸,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모으고 불리는 거에 대한 얘기. 모은다라는 게 결국 절약하고 이렇게 시드를 만드는 행위고 불리는 거는 투자 시스템에 대한 맞아요. 얘기인데 맞습니다. 요게 이제 유태인들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5개의 항아리라고 해서 검색해보면 아마 나오실 텐데. 이렇게 나눠서. 네. 그 5개 항아리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인컴이 와서 첫 번째가 스펜딩이고 그러니까 스펜딩은 인컴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출 매달 얼마나가 대충의 해야 되는 예산이 것들. 있잖아요. 네네. 예산을 이제 스펜딩이라고 불러요. 지출로.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세이빙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제 저축인데 이 세이빙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현금으로 쥐고 있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축은 결국 현금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자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걸 세이빙. 세 번째가 이제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 네 번째가 도네이션. 기부고 5번째는 이제 유태인이니까 11조죠. 종교. 그럼 이렇게 5개가 있으면은 이걸 비율을 어떻게 내가 운영할 거냐라고 비율을 정한 다음 생각 안 하고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대로 그냥 인컴이 오면 거죠. 배분 돌리는 거야. 맞아요. 내가 만약에 로또 냈어. 그 돈 어디다 쓸까가 아니라 이것도 배분 여기에 돌려. 그냥 돌리는 거예요. 어디서 불러서도 뭐 갑자기 뭐 선물을 기부를 받았어. 여기다 그냥 돌려. 그냥 이게 시스템인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구성이 있는지를 그냥 오늘 맛만 딱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펜딩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예상되는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상되지 않는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조사가 생긴다든가 갑자기 내가 의료 뭐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는 이제 갑작스러운 거잖아요. 어디서 나가냐?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이빙에 3개가 있는데 세이빙의 계좌에 이 3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는 이머전시, 하나는 이제 그로우스. 그러니까 내 성장을 위해서 돈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 책을 사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드림이라고도 부르고 도파민이라고도 부르는데 나에게 이제 휴가를 주거나 나에게 선물을 주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쟁여놓는 돈들입니다 이게. 그럼 이머전시에서 경조사비나 병원비나 이런 게 발생하겠죠. 그리고 여기 이머전시에 이제 내 인컴의 6배 정도를 모아놓으라 그래요 보통. 그럼 이제 내가 수입이 갑자기 사라져도 6개월을 버티는 거야.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죠. 그래서 이런 세이빙이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럼 인베스트먼트에는 뭐가 있냐? 이 시스템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인베스트먼트에도 항목이 5개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 하이 리스크 에셋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 로우 리스크 에셋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펀드 같은 것들. 그러면 여기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네 번째가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이제 잘 개념도 모르는 엔젤 투자라는 게 있어요. 엔젤 투자. 그러니까 완전 그냥 직투자인 거야. 이 기업에 내가 얘네들 스타트업에 직투자하는 게 엔젤 투자라는 게 있고 5번째가 뭐냐면 오토메이션.
아까 얘기했던 자동화 수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자판기 하나 사는 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놔 버리면 매달 돈이 얼마가 됐든 비율에 따라 고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돈이 고이면 어떻게 되냐? 사람 심리가 어느 걸 살까라고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매달 내 인컴에서 일정 비율로 주식 계좌 돈이 쌓이고 부동산 돈이 계속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드가 모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래?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 시작해야 되는 건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스펜딩, 세이빙, 인베스트먼트, 네 번째 도네이션. 그 도네이션을 해야 돼요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스펜딩 쓰면 안 돌아오죠? 세이빙 쓰면 안 돌아와요. 인베스트먼트만 쓰면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싸움이 얘더라고요. 도네이션이. 그래서 이게 사회적 자본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갈수록 사회적 자본의 힘은 더 가치는 커져가는 거를 이제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들 알잖아요. 도네이션은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종교는 뭐 사실 이제 내 종교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개만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비율을 내가 정해서 이 항아리에 돈을 모아놓는다면,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계속 모아놓고 용도에 맞게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이제 밸런스 있게 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시간을 쌓기 시작하는 거라고 봐요. 이게 갖춰지면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알려준 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년을 이거를 하면은 일반 월급을 버는 직장인 기준으로 7년을 하면은 재정적인 보완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인컴.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이랑 아까 전에 김승호 회장님이 월급만큼의 비근로소득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비근로소득, 인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는 비근로소득, 인컴 2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컴 1이랑 인컴 2가 똑같아지는 게 7년 걸린대요. 그리고 그 뒤 7년이 되면은 이제 비근로소득이 인컴 소득보다 훨씬 많아지는 2배 이상의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보다 7년이 더 지나면 근로소득은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비근로소득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자유. 그러면 이 시스템을 내가 운영하면 21년 뒤면은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21년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라고 시작을 안 하는데 사실 21년 뒤에 무조건 되는 방법은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운영을 시작하시면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21년 인생모. 네. 근데 중요한 거는 21년이면은 이제 진짜 아예 자유라는 거지. 사실 7년만 지나도 생각해 보세요. 근로소득이랑 비근로소득이 똑같아. 이미 되게 풍족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는 거야.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7년 뒤에 그 인컴 1 이꼴 인컴 2가 인컴 1이 지금의 인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 공부를 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인컴 1이 커져요. 네, 그 오토메이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근로소득 자체가 커져요. 다른 사업도 하게 돼 있거든요. 무려 3권을 이렇게 쌈박하게 네. 돈 얘기하다 보면 할 얘기가 참 많죠. 리뷰를 해주시고 또 저희의 이런 잡다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시고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공유한 거죠. 각자의 생각을 네. 이야기해 주시고 너무너무 풍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이렇게 간 줄 몰랐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마무리 본인이 안 하세요?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 되게 좋아하는데 다음번에 독서 모임처럼 그냥 책을 가져와서 발제문 하나 던져놓고 주제 갖고 얘기를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시간. 들어가지고 헛소리하는 거 저는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떡이 뜩 나올 거고요. 네,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기서 똥이 나오나? 돌이 나와. 네, 그러면 저는 그 돌을 금처럼 보면서 얘기를 역시. 해보고. 아이 센스. 그런 식의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리뷰해 주시는 거 들어도 너무 재밌고 저희 얘기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유연하게 다 받아주시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능력자예요. 네, 멋있었습니다. 코칭에 최적화되어 있으신 분. 어디에? 책 속에. 코칭. 코칭에.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